안녕하세요. 북풍 2000학원의 지일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EBS 연계교재 인터넷 수능에 나와 있는 이상의 거울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문제들이 있고 하지만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지문 분석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가는 이상이라는 작가죠. 자, 이상이라는 작가의 거울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상 하면 굉장히 조금 어려운 그러한 작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상 요 작가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 모더니즘을 했던 작가고요. 모더니즘 중에서도 초현실주의를 했던 작가죠. 초현실주의 작가. 초현실주의 작가입니다. 초현실주의 작가. 무슨 얘기냐 하면 현실을 초월했다란 얘기죠. 현실을 초월해서 이 현실로부터 어딘가로 초월해서 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내면 세계로 들어갔겠죠. 그렇죠? 자, 이상은 내면 세계로 현실을 초월해서 갔다는 얘기가 되겠고, 현실을 초월해서 갔다라는 얘기는 현실이 결코 좋지 못하다, 부정적 현실이다 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작품 들어가기 전에 이상이라는 작가의 기본적인 성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제목이 거울입니다. 제목이 거울이니까 거울에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학작품에서 거울 하면 자기 성찰, 자아 반성 이러한 소재로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윤동주의 참회록 같은 데에서는 구리거울이 자기 성찰의 소재로 사용이 되죠. 동시에 또 서정주의 국화협회서 같은 경우에 보면 국화협회서 젊음의 뒤안길을 돌아서 지금은 거울 앞에 선 누이 같은 꽃이여 했을 때, 이때 거울도 누이가 젊음의 뒤안길을 돌아서 지금은 거울 앞에서 자기 성찰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울들은 전부 다 자기 성찰의 거울인데, 유독 이상의 거울은 자기 성찰이 아니라 자아 분열의 소재로서 사용이 됐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의 거울은 다른 작품에서의 거울과 다르게 자아 분열을 가지고 오는 소재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사항들을 알고 그리고 지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딱 보면 일단 눈에 딱 보이는 것은 띄어쓰기를 안 했습니다. 띄어쓰기를 안 했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 기존의 띄어쓰기라는 기본 질서에 대한 저항이다.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이다. 실험적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상시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실험적인 요소들이 드러나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까지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봤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지문 하나하나 1년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으로 가시면 1년. 자, 같이 읽어보죠. 자,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인식이 드러나죠. 첫 번째 1년에서 거울 속에 대한 시적 화자의 인식이 드러납니다. 거울 속 세상은 어떻다? 소리가 없소. 거울 속은 소리가 없는 세상이고요.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자, 현실이라는 세계하고는 많이 좀 다르죠. 현실하고는 많이 좀 다른 거울 속의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화살표 쳤지만 요거는 이제 반대라기보다는 상대적이다. 자,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현실과는 상대적으로 소리가 없는 그런 거울 속의 이제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거울 속의 세상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했다. 시적 화자가 거울 속의 세상이 뭔가 다르다라는 걸 이제 1년에서 인식을 한 거죠. 자, 2년 가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 보니까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내 말을 못 알아듣는 딱한 귀가 2개나 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울 속에 이번에는 거울 속에 다음 소재 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귀라는 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는 의사소통의
어떤 기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귀라는 건 의사소통의 어떤 매개적인 기능을 하는 의사소통 기능을 하는 존재가 귀죠. 그런데 그 귀가 내 말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 딱한 귀가 두 개나 있어 했죠. 자, 그러니까 소통을 위한 귀가 실질적으로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년 또 계속 보겠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왼손잡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3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왼손잡이. 자, 손이라는 건 어떤 존재죠? 손이라는 건 손이라는 존재는 얘는 악수를 하는 존재죠. 악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수라는 건 우리가 싸웠을 때 화해하는 존재죠. 그렇죠? 화해를 하고 그리고 소통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제스처를 할 수 있는 게 손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라는 작품에서도 보면 최후의 나가 시 후반부에서 이때의 최후의 나는 이상적 자아죠. 이상적 자아가 현실에 저항하는 저항적 자아, 저항적이고 그리고 이 작품에서 긍정적인 자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좋은 자아죠. 좋은 최후의 나라는 자아가 현실적 나하고 악수를 합니다. 그래서 둘이 악수를 해서 하나가 되고 화해를 해서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통합됩니까? 긍정적인 자아인 최후의 나 쪽으로 통합돼서 기존의 무기력한 지식인으로서의 현실적 나가 아니라 현실에 저항하는 최후의 나로 통합되어서 저항적인 의지적인 측면을 보이면서 시가 끝나죠. 그래서 통합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게 손이고 악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상의 거울 속에도 그러한 통합을 할 수 있는 손이 있습니다. 근데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가 무엇이 특징이냐? 시에서 보니까 내 악수를 받을 줄 모르는 왼손잡이요 그랬습니다. 시적 화자가 오른손을 내밀면 상대방도 오른손을 내밀어야지 서로 교차되어서 악수를 할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적 화자가 오른손을 내밀었을 때 왼손을 내밀기 때문에 악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악수 불가란 얘기는 소통할 수 없고 화해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다. 결국 2년에서 귀가 없어서 소통할 수 없는 것과 3년에서 거울 속에 내가 왼손잡이라서 소통할 수 없는 것이 결국엔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2년과 3년은 소재를 달리했을 뿐이지 같은 얘기다. 결론. 자, 1년에서 거울 속의 세상과 현실 세상이 많이 다르다라는 걸 인식하고 2년과 3년에서 거울 속 세상과 거울 밖의 세상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인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사연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자, 사연 보시면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 못하는 구려만은 거울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자,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나기도 하고 만져보지 못하기도 하고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연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거울의 이중성입니다. 거울의 이중성. 거울의 어떤 이중성? 거울 덕분에 나는 나를 만납니다. 근데 동시에 거울 때문에 나는 나를 만날 수 없고 단절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한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소재다. 이중성의 소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 뭐냐면
연계 작품들도 우리가 이 순간에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보기에서 다른 작품을 준다든지 해서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유사한 소재가 뭐가 있느냐. 자, 우리 정지용이라는 작가가 있죠. 정지용이라는 작가가 유리창 1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정지용의 유리창 1. 어떤 작품입니까? 정지용이 자신의 아이가 죽어서 그것을 슬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시에서 정지용은 시적 화자는 유리창에 붙어서 입김을 불고 지웠다 또 불고 지웠다 또 불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유리창에 붙어서 입김을 불면 하얗게 김이 서리는 모습이 마치 죽은 아이의 영혼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의 유리창이라는 존재는 시적 화자가 죽은 아이의 영혼을 만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제점은 뭡니까? 이 유리창 때문에 죽은 아이에게 또한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용의 유리창에서 유리창이라는 소재는 만남과 단절 두 가지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여기 나와 있는 이상의 거울과 정지용의 유리창 1에서의 유리창,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계해서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처럼 완전히 동일하진 않지만 또 흡사한 다른 또 작품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서정주의 추천사라는 작품을 볼까요? 자, 추천사라는 작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단아, 그네를 밀어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 다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하늘은 뭡니까? 하늘. 자, 시에서 나 저기 가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저기 어디? 이상향이다. 시에서 어딘가 가고자 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은 이상향이다. 일반적으로. 자, 아까는 뭡니까? 어딘가에서 다른 데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 장소는 부정적 현실이죠. 초현실주의. 여기 떠나고 싶어. 자, 황지우 시에서 새들도 세상을 떠나는구나 했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 부정적 현실. 초현실주의에서 마찬가지. 반대로 시에서 저기 가고 싶어 했을 때 거기는 이상향. 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시. 자, 유치원의 깃발이라는 시에서 보면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 푸른 해원 가고 싶어. 근데 가지 못해. 그래서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으로 흔들리죠. 그렇다면 가고 싶은 저긴 푸른 해원은 어디다? 이상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고 봤을 때 서정주의 추천사에서 하늘도 어디다? 이상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네를 탔기 때문에 그 하늘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상향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네죠. 추천사에서. 그러나 하늘로 웬만큼 올라갔을 때 더 이상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지상으로 끌어내려지는 이유도 그네입니다. 그러니까 시적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로 다가갈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시적 화자가 소망하는 세계로 가지 못하게 끌어내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작품 속에서 화자가 추구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고 동시에 막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상의 거울의 작품하고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게 추천사의 그네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이상 작품으로 넘어와서 그래서 사연에서는 거울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오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연에 보니까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만은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시적 화자가 거울을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거울 속에는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 거기에 있다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존재가 외로된 사업에
골몰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완전 괴기스러운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시적 화자 거울을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울 속에는 시적 화자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울 속 시적 화자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공포영화 보면 공포영화에서 자 거울 보고서는 막 뭐 화장을 하고 뭔가 머리를 만지고 합니다. 공포영화에서 그리고 거울을 딱 이렇게 보다가 돌아서서 쓱 나갑니다. 근데 공포영화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거울 속에 여전히 사람이 있다가 나가고 나서 거울 속 사람이 씩 웃죠. 무슨 얘기? 거울 속에 있는 게 귀신이다. 거울 속에 있는 귀신이다. 자, 바꾸어서 얘기하면 거울을 본 사람과 거울 속에 있는 존재는 같은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 공포영화에서 그런 장면들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거울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거울 속에 내가 있습니다. 그럼 걔는 누구다? 내가 아니다라는 거야. 내가 아니다. 사실은 원래는 나였습니다. 이 작품에서 거울 속에 나는 원래는 나였는데 거울을 안 볼 때조차 거울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건 이제 완전히 내가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고 싶은 얘기 뭐다? 이것을 통해서 이상이 하고 싶은 얘기 뭐다? 거울 속의 존재가 완전히 나하고 분리됐다라는 자아분열의 극단을 보여준다. 극단적인 자아분열이다. 오연에 가서 이제 완전 자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러서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더 이상 나하고 완전 그 어떤 소통도 할 수 없고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자, 우리가 이행에서 보이는 그 나가 외로된 사업을 할 것이다. 자, 외로됐다. 외딸은 혼자만의 사업이란 얘기죠. 한마디로 외로된 사업이라는 건 내가 알지 못하는 거울 속 자신만의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외로된 사업이라는 것도 자아 분열의 극단을 강조해주는 표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오연에서 하고자 하는 말, 자아 분열의 극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견으로 넘어가서 이 마지막 연이 되겠죠. 마지막 연이 되겠는데, 자, 거울 속에 나는 참 나와는 반대요만은 또 꽤 닮았소 그랬습니다. 자, 누구? 거울 속에 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가 어떻다? 역시나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성. 어떤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봤더니 참 나와는 반대요만은 반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꽤 닮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게 거울 속의 나이고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섭섭하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적 화자 내가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뭐 할 수 없다? 진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적 화자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화자니까 현실적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울 속의 나는 실제로 거울 속의 나가 나와는 완전히 다른 분열된 존재겠습니까? 아닙니다. 시적 화자가 자기가 거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자아는 실제하는 자아가 아니다. 뭐다? 관념적 자아다. 관념적인 자아다. 시적 화자 내면에 존재하는 내면적 자아다. 아까 앞에서 이상이 모더니즘 했는데 초현실주의 하면서 현실을 떠나서 내면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자아, 거울 속 나가 그러한 내면 속의 관념적 자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견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 현실적 자아가 관념적 자아를 진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찰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얘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검사해 보는 거예요. 진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의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진찰이라는 건데 진찰을 할 수 없다라는 건 현실적 자아가 관념적 자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하다? 섭섭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섭섭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적 화자가 시 속에서 섭섭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분을 얘기한 거죠.
정서를 얘기한 거죠. 우리 뭐라고 한다? 선택지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 보고 윗글은 시적 화자의 정서를 직접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시적 화자의 정서 직접 제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다? 자아분열했는데 그게 통합이 안 되고 끝나버렸습니다. 자아분열했는데 통합이 안 되고 끝나버렸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시적 화자가 거울 속의 관념적 자아와 거울 밖의 현실적 자아를 분열된 현실적 자아와 관념 속 자아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결국엔 이것을 통해서 이상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상하죠. 자기 이름처럼 이상하죠. 거울 속엔 소리도 없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만나게 하면서 단절시키는 그 거울 속에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이 따로 존재하면서 외로된 상황을 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해요. 굉장히. 뭘 나타내느냐? 당시 이상이 살았던 시대 그 당시에 현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현대인의 불안 의식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자아분열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대인의 불안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올 것은 무엇이냐?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올 거 일단 겉으로 보면 띄어쓰기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체크해 볼 수 있겠고 중간중간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다른 작품과 연계해서 같이 볼 수 있는 부분도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아주 깊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시구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볼 겁니다. 시구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요. 우리가 올해 EBS 인터넷 수능에서 이상의 거울과 박남수의 거울을 같이 묶어서 문제가 나왔듯이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랑 같이 묶어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울이라는 작품이 결코 쉽진 않지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아주 어려운 작품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현대인의 불안의식을 자아분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의 다른 작품들도 이러한 성향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감도 같은 것도 그렇고요. 다음번에는 이 이상의 다른 작품들 오감도 시 제1호 뭐 이런 작품들을 같이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 살짝 예고편식으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오감도죠. 오감도. 이 오감도는 뭘 바꾼 말일까요? 자, 조감도를 바꾼 겁니다. 조감도라는 건 뭡니까? 조가 세조자예요. 세조자가 저 하늘에서 새가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건물들의 위치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겠죠. 그게 조감도잖아요. 조감도. 이 조감도에서 조자를 까마귀 오자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위에서 이 밑에 있는 모든 배치들을 쭉 보는 거 마찬가지로 저 하늘에서 이 시대를 내려다봤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내려다봤는데 그게 몹시도 불길하다 그래서 새 조자 대신에 까마귀 오자를 넣어서 오감도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작품 자체에서 현대인들의 불안 의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감도 시 제1호에 보면 첫 번째 아이가 무섭다고 합니다. 두 번째 아이 무섭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아이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13번째 아이까지 계속 무섭다고 합니다. 아이도 도로로 질주하고 길은 뭐 막힌 길이어도 되고 열린 길이어도 되고 이상한 일을 잔뜩 하고 있죠. 이 전부 다가 뭐다? 현대인의 불안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번에 이상의 오감도 시제 1호를 우리가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좀 가장 어려운 신이라고 하는 이상의 작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